용철 씨 맞죠? 환자분이 계속 찾으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내 발걸음이 멈췄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형광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손에 진귤봉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이름 박진수. 그를 다시 마주할 줄은 몰랐다. 그는 내 청춘의 동반자였고 동시에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 지금은 의식이 또렷해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나는 천천히 병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문을 열지 못했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름이었다. 복수의 화살처럼 마음속에 깊게 박혀있던 이름. 그 문을 여는 순간 과거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내 기억은 1969년으로 되돌아갔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골목, 기름 냄새 섞인 철물점. 그게 내 청춘의 시작이었다. 철제 문짝을 납품하며 하루하루 버텼던 시절. 그때 내 곁에는 아내 순자와 아들 민호 그리고 친구 박진수가 있었다. 용철아, 이번에 진짜 기회야. 내 기술이면 공장 하나 차려도 돼. 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공장? 그건 너무 큰일 아니냐? 겁내지 마. 내가 자본 대줄게. 형제끼리 나눠 먹으면 되지. 그 말이 시작이었다. 나는 그를 믿었다. 군대 때부터 내 생사를 함께한 친구였으니까. 서로의 가족을 알고 집안일도 도와줄 만큼 가까웠다. 순자도 말했다. 진수 씨 같으면 믿을 만하지요. 같이 해봐요. 그때의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는 작은 공장을 세웠다. 처음엔 모든 게 잘 됐다. 수주가 들어오고 직원이 늘어났다. 나는 기술을 맡고 진수는 거래처와 돈을 맡았다. 밤새 용접 불꽃이 튀었고 젊음이 그 속에서 타올랐다. 순자는 도시락을 싸서 공장으로 가져왔다. 당신 또 점심 거를까봐. 그때만 해도 세상이 내 편 같았다. 그러나 욕심은 언제나 조용히 들어온다. 어느 날 진수가 말했다. 용철아, 법인 등기를 내자. 그래야 대출도 받고 사업 키울 수 있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동의했다. 그는 서류를 준비했고 나는 서명만 했다. 그날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 3년 뒤 나는 공장에서 쫓겨났다. 그의 이름으로 된 통장, 계약서, 거래처.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수가 나를 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건 비즈니스야. 감정 섞지 말자.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갈랐다. 진수야,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 말을 하냐?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는 차갑게 돌아섰다. 그 순간 내 세상도 함께 무너졌다. 집으로 돌아오니 순자가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어떨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하얘졌다. 은행은 내 집을 압류했고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었다. 밤마다 진수의 이름을 되뇌며 복수를 다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빼앗았으니 언젠가 그 값을 치르게 될 거다. 세월은 잔인했다. 순자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외국으로 떠나 연락이 끊겼다. 남은 건 분노뿐이었다. 나는 그 분노로 다시 일어섰다. 새벽 4시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며 다시 기계를 돌렸다. 밤에는 설계서를 그리며 눈을 비볐다. 결국 작은 공장을 다시 세웠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을 믿지 않았다. 믿음은 사치였다. 그러던 어느 날 택배를 보내러 간 병원 접수대 앞에서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입원자 박진수. 강경화 말기. 나는 한참 동안 그 글자만 바라봤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병실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귤봉투가 더 이상 무거워질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문 안에서는 약한 기계음이 들렸다. 삐삐 삐거리듬이 내 심장 박동과 맞물렸다. 문을 열까 말까.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살을 파고들었다. 이제 와서 왜 날 찾는 거야? 입술이 저절로 떨렸다. 그때 문이 열렸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 꺼져가는 눈빛. 그가 나를 보며 힘겹게 웃었다. 용철아, 정말 왔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묻어둔 기억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용철아, 나 좀 봐라. 박진수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처럼 갈라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얇은 담요 속에서 손을 내밀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꾹 눌러온 분노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넌 내 가족을 망가뜨렸어.
순자도 민호도 다 너 때문에. 나도 알아. 매일 후회했어.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땐 욕심밖에 안 보였어. 내 기술이 부러웠고 너 없는 회사도 돌아간다고 착각했어. 근데 아니더라. 돈이 많아도 사람 하나 없으면 그건 지옥이더라. 그의 말이 병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창밖에서 비가 내렸다. 유리창을 타고 떨어지는 빗방울이 내 마음처럼 흔들렸다. 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를 거야. 밤마다 내 얼굴이 떠나질 않았어. 그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기억하는 진수는 늘 당당했다. 그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무너진 건 처음이었다. 진수야. 내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다. 그때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만.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을 못해서 평생 벌을 받았지. 그 뒤로 병이 생겼고 가족도 다 떠났어. 아내도 아들도 날 버렸어. 결국 나 혼자 남았어.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 나와 그가 함께 서 있는 공장 앞 사진이었다. 그때는 웃고 있었다. 내가 이 사진만 보고 살았어. 이게 내 마지막 벌이야. 나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용철아, 내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뭔데? 용서해줘. 그 말 듣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어. 침묵이 길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순자의 얼굴이 스쳤다. 당신 사람 미워하지 마요. 그건 자기한테 독이에요. 그녀의 말이 다시 귓가에 울렸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진수야, 나도 내가 미웠다. 하지만 그 미움에 묶여 사는 게 더 괴로웠다. 그래, 다 지나간 일이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용철아. 그 순간 기계음이 잠시 흔들리더니 일정한 박자로 돌아왔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미약한 미소가 걸렸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환자분이 새벽에 편히 가셨습니다. 수화기 넘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희미했다. 나는 말없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지 않았다. 귤봉투 안에 남은 2개의 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건 마치 그와의 마지막 약속 같았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몇몇 옛 동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묵념했다. 사진 속 그는 젊었다. 아직 배신의 그림자도 없던 시절이었다. 잘 가라, 진수야. 이번엔 너 먼저 가지만 언젠가 나도 갈 거다. 내가 돌아서려 할 때 한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아버지 친구분이십니까? 그래. 너 진수 아들이냐?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편지를 남기셨어요.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노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다. 용철아,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번엔 내 곁을 지키는 친구로 남고 싶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택했어야 했는데 그걸 너무 늦게 배웠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그 시절의 웃음을 다시 떠올려주면 좋겠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조용히 봉투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진수야. 이제야 진심을 들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향을 피웠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편해졌다.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녹았다. 그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 후로 내 삶은 조용히 달라졌다. 아침이면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셨다. 한 모금 삼킬 때마다 진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도 아닌 묘한 평온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않았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결국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의 죄를 지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내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몇 년 만의 연락이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그래. 잘 지낸다. 아버지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이제 돌아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이었다. 그래. 이제 집으로 와라. 그 짧은 대답 속에 수많은 세월의 응어리가 녹아내렸다. 민호가 집에 오던 날 나는 식탁 위에 귤 2개를 올려두었다. 그건 진수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들고 갔던 귤이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옛 친구의 흔적이다. 사람은 죽어도 기억은 남는단다. 용서는 그 기억을 썩지 않게 만드는 약이지.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이 돌았다.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좋아했을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진수의 묘를 찾았다. 초가을 바람이 묘비를 스치고 지나갔다. 향을 피우고 두 손을 모았다. 진수야, 너 때문에 배운 게 많다. 인간은 돈으로 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는 거더라.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졌다. 그 소리가 마치 그의 대답 같았다. 그래, 용철아. 나 이제 편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공장이었다.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진수와 내가 웃으며 철판을 나르던 장면이 보였다. 야, 용철아. 점심 먹자.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냐? 문을 나서는데 순자가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분 또 밥 거를까 봐요. 그때처럼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나는 꿈속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은 고요했다. 인생이란 결국 갚음의 순환이었다. 악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보기엔 느릴 뿐이다. 권선징악은 신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래서 인간은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증오가 아닌 용서를 택해야 한다. 나는 요즘 작은 공장 한쪽 벽에 문구 하나를 써 붙여두었다. 믿음은 계약보다 강하고 용서는 폭수보다 오래간다. 직원들이 물었다. 사장님 왜 이런 글귀를 붙이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깨닫게 돼. 사람을 한 번쯤 큰 배신을 당해야 진짜 사람 냄새를 알게 되거든. 그 말에 젊은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진수를 떠올렸다. 그가 내 인생에서 남긴 흔적은 상처이자 스승이었다.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향을 피운다. 그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를 때마다 내 안의 미움도 함께 사라지는 기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늙는다는 건작이 몸에 독을 들이붓는 일이다. 나는 이제 그 독을 버렸다. 창밖에서 달빛이 비쳤다. 순자와 진수 그리고 나. 그들의 얼굴이 한순간에 떠올랐다가 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잘 가라, 진수야. 이번엔 진짜로 편히 가라.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으로 벌을 받고 자기 마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수는 불을 지피지만 용서는 불을 끈다. 불을 끈 자만이 다음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다. 권선징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다.